저는 아세아 항공정비과에서 항공기 정비를 강의하고 있는 홍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비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부터, 자, 항공정비사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나눠봅시다. 자, 정비사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정비사는 제 생각엔 비행기를 고치는 사람? 아, 좋다. 비행기 고치는 거, 고친다. 정비사는 제일 먼저 법적으로는 이거죠. 가망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죠. 가망성을 보증을 하는 사람이 항공정비사입니다. 가망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항공기가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비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보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비사라고 하는 거는 정리를 하면은 가망성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은 정비사 뭐 하는 사람인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정비사 일이 업무를 봤을 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자, 항공기 정비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여러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그게 뭐죠? 라인 정비랑 샵 정비? 그죠. 라인 정비, 샵 정비, 그거 맞고. 대표적으로 정비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자, MX는 정비를, 메인터넌스를 약자로 쓸 때 MX라고 써요. 자, 정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뭐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일선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중정비가 있죠. 자, 일선 정비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정말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일선 정비는 이거를 이제 병원에다가 표현하면은 딱 들어맞아요. 일선 정비는 병원으로 얘기하면 여기에요. 응급실. 자, 응급실 가면은 응급의학을 전공한 의사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죠. 그죠? 이분들의 주요 목적이 뭘까요? 그죠? 일단 숨만 붙여놓자라는 게 응급의학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라인 정비도 똑같아요. 일단 항공기를 무조건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고장 탐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고장 탐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죠. 서비싱을 하죠. 자, 서비싱이라는 게 뭘까요? 작동유, 윤활유. 를 채우는 작업을. 그죠. 서비싱이라고 하는 거는 가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 이 라인 정비는 주로 이제 서비싱이 거의 주 업무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정비는 뭐냐면은 병원에서 응급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나머지 특수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흉부외과, 신경외과, 안과, 내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 이런 것들은 다 이 중정비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여기서 해결을 하겠지. 자, 그럼 일선 정비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특징. 자, 라인 정비의 특, 시간 제한. 시간 없다. 두 번째, 춥고, 덥고, 덜어는 번개도 좀 맞고, 그죠? 대부분 야외에서 하죠. 야외에서 하는 정비가 라인 정비입니다. 그래서 항공사뿐만이 아니고 그게 헬리콥터 회사든 어딜 가든 라인 일선 정비가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정비는 일선 정비의 카운터파트라고 보면 되겠죠. 뭘까요? 중정비 특. 실내. 그죠, 실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일선 정비랑 다르게 중정비는 항공기 여러분들 배운 이제 주기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주기 검사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배운 거? 자,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A, B, C, D 체크는 통틀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레터 체크라고 불러요. A, B, C, D 하나, A, B, C, D 각각이 다 레터입니다. 글자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항상 이 논란이 많이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면허 구술 볼 때
시험관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서 정비 어디까지 해요?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정비를 어디까지 하냐? 어디까지 할까? 현장에서 정비가 어디까지 해요는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인가받은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답이에요. 자, 운영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는 정비를 할 때 단순하게 비행기를 띄우고 받고 뭔가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항공업체들은, 자, 우리 원희룡 장관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요. 무슨 인가를 받냐? 나는 사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라고 신청을 하면은 정부에서 이거를 정해줍니다. 운영 기준을. 결국에는 정비사는 가망성 유지고 뭐 다 좋은데 이거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사관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항공정비사 자격 증명에 관한 정책이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이제 한 2년, 3년 정도 돼 가는데, 올해 한 4년 차 되겠다. 4년 차 정도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정비사 면허를 취득을 하면 무게제한이라는 게 걸립니다. 그 무게제한이라는 게 뭘까? 비행기의 크기? 크기? 근수? 정확하게는 이거에 걸립니다. 맥시멈 테이크 오프 웨이트. 뭐죠? 우리나라 말로? 그죠? 최대 이륙 중량에, 자, 최대 이륙 중량에 따라서 항공기의 사이즈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뭐 소형기냐 중형기냐 대형기냐를 그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최대 이륙 중량인데, 이 최대 이륙 중량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뭐 모종의 이유로 해서 제한이 걸렸어요. 근데 그 제한을 풀라 그러면은 실무 경력이 2년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 이거죠. 이거만큼의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확보를 할 거냐는 거지. 어디서 확보할 것 같아요? 그죠. 군대가 뭐 저도 부사관이었지만은 참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방부에. 자, 실무 경력 2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대부분의 이 정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 나는 그냥 MRO 회사 들어갈래. MRO 회사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난 일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MRO 회사잖아요. 회사라는 게 뭘까요? 회사. 이윤을 창출. 그죠. 이윤을 창출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해고도 할 수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죠. 채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붙어야 가는 거죠. 만약에 이걸 내가 붙지 못하면은, 그럼 현재 이 최대 이륙 중량 제한이 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주로 이쪽으로밖에 거의 대부분 갈 겁니다. 자, 제너럴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여기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세스나 172, 뭐 DA 40, 다이아몬드 40,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자, H369는, 자, 우리 시습장에 500MD 있죠? 헬리콥터 있잖아. 똥파리 같이 생긴 거. 똥파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소형 항공기밖에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여기입니다. 항공사가 커머셜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커머셜이냐 제너럴이냐를 가지고 나누는데, 커머셜을 가고 싶으면 무게 제한이 일단 풀려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 항공업체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무게 제한 걸려 있어요? 이걸 따져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대부분 이거보다 사이즈가 뭐 이런 요 정도 사이즈가 있겠지만 이거보다 큰 항공기들이 더 많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은 무게 제한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그죠? 없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 락을 풀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확보하려면 안정적으로 주기적으로 사람을 뽑는 데는 어디? 군대. 그죠? 군대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육군에서 항공 정비는 아닌데 이제 부사관 생활을 하고 전역을 했는데 예, 예. 이제 공군이나 이런 쪽으로 재입대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경력을 또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아, 그런 경우에는 뭐 이것도 이제 솔직히 좀 확률 싸움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가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MRO 회사 가는 걸 추천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MRO를 가는 걸 추천을 하느냐?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극명하게 갈리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비교를 하면은 여기는 중정비를 하고 여기는 그죠? 일선 정비를 하죠. 자, MRO 회사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고 에어라인은 일선 정비다 보니까 그냥 점검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MRO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인력 수요가 그죠? 적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의 미래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MRO 산업이 커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에요. 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죠. 경력도 쌓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회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MRO 자, 예를 들어서 C체크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C체크. 자, C체크 하는데 대충 얼마만큼의 인력이 투입이 될까요? 대충 나는 이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될 것 같다. 6명? 6명. 좋다. 5명. 아, 좋다. 7명 하겠습니다. 아, 7명. 20명이요. 20명. 좋다. 자, C체크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50명 정도 붙어요. 꽤 많이 붙는구나. 엄청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 왜 필요한지는 설명을 해주면은 자, 정비사를 내가 하는 이제 군대 대감 특기죠. 특기별로 나누게 되면은 크게 4가지로 나눠져요. APG가 있고, 에비오닉이 있고, 캐빈이 있고, 대표로 나눴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숫자가 제일 많은 건 여기예요. 왜 그럴까? 왜 여기가 숫자가 제일 많을까? 범위가 제일 커서. 그죠? 범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MRO 회사 기준으로 이렇게 불러요. 백샵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가 거의 메인이고 나머지는 다 특기인 거예요. 자, 에비오닉은 항공전자 쪽인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도 불려요. 뭐 REI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모 항공사는 REI라고 얘기를 해요. 캐빈은 뭘까요? 캐빈이 생가게로 꿀 오브 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자 하나 망가진다고 항공기 못 나갑니까? 객실에 PSU 램프 하나 나간다고 항공기가 비행을 못 해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캐빈 정비는 뭐냐면은 가망성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품목들이 아니에요. 자, 근데 최대의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해. 캐빈 정비는 일한 게 티가 바로바로 나요. 가망성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승객들의 만족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캐빈 정비는. 자, 그럼 여기는 뭘까? 아, 여기는 이제 상남자의 분야지. 자, SMT는 구조, 항공기의 구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이쪽에서 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것도 있어요. 컴포짓. 여러분들 복합 소재 배웠죠? 복합 소재가 영어로 컴포짓이에요. 컴포짓도 이 SMT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뭐 회사별로 조직 구성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따로 분리하는 회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요 안에 요게 들어가 있었어. 이거 좋습니다.
꼭 MRO 가면은 일로 가세요. 몸값이 달달해집니다. 동일한 경력이라고 했을 때 연봉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백시업 쪽에 있는 게 연봉 상승률이 뭐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그냥 조금이나마 더 이제 경력에 따라서 이제 좀 연봉이 좀 더 올라간다.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APG, 에비오닉, 케빈, SMT가 모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APG가 30명이야. 에비온이 그래봐야 뭐 5명이야. 여기 한 10명 돼. 여기도 뭐 한 20명 돼. 예를 들어서 이 인원들이 시책하는 기간 동안에 항공기에 다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중정비하는 회사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MRO 회사들이 더 MRO 산업이 커질수록 여러분들한테는 더 이득이라는 거지. 알겠죠? 자, 만약에 내가 토익 점수가 조금 부족해. 항공사 내가 면허도 있고 다 있는데 토익 점수가 조금 부족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우회로를 타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MRO 회사를 들어가요. MRO 회사를 들어가서 경력을 쌓죠. 그죠? 경력을 뭐 보통 뭐 3년에서 5년 정도 쌓고 난 다음에 빛나는 여길 가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되고 여기 가는 게 방법입니다. 채용 공고를 좀 자주 띄우는 편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항공기를 운용하는 회사들을 가야 되는데 기회만 놓고 봤을 때는 사용사업체들이 아무래도 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앞에서 우리는 이제 정비사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봤고, 자, 그거를 이제 군대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어떻게 다른가? 자, 네, 똑같아요. 밖에랑 군대랑 똑같아요. 자, 라인은 보통 이제 이렇게 불러요. 항공기 정비 대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배치받으면은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 덥고 더러는 뭐 비도 맞고 뭐 이런 걸 하는 거고, 중정비는 크게 두 가지 나눠지는데 부품 정비 대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두 가지 나눠지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APG는 에어프레임 파워플랜트 제너럴 해가지고 APG라고 얘기하는데, 자, 항공기 정비대대는 다 이겁니다. 기체 정비사들이 여기에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뭐 에비오닉이라던가 뭐 케빈이라던가 뭐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게 들어갑니다. 구조정비사가 이쪽에 들어가요. 공구는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은 항공기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는 뭐 아까 우스갯소리로 주식회사 공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밖에랑 거의 흡사하게 일이 돌아갑니다. 자, 여기 항공기 정비 대대 가서 기체 정비사가 많다고 했죠. 부사관을 가게 되면 하사든 중사든 다 똑같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수신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일반적인 정비들. 예를 들어서 뭐 서비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는 아니고 일부 계획 정비를 합니다. 시간제 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종별로 다 틀려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조금 얘기가 많아지는데, 자, 항공기에는 여러 가지 계통이 있죠. 뭐가 있죠?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그죠? 연료. 그 다음에 그치? 엔진. 전기. 유압계통, 그 다음에 뭐 통신, 항법,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아까 SMT라고 했죠. 여기 안에 이제 제작 특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제작 특기 안에 판금이 있고 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군 안에서는 이제 신의 특기다. 비파괴.
뭐 요렇게가 들어가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지상 지원 장비, 보통 이제 영어로는 GSE, 그라운드 서포트 이퀴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쪽에서 정비를 하는 거죠. 지상 지원 장비도 꽤 많아요. 공군의 부사관으로 가게 되면은 전역하고 나왔을 때 뭔가 취업할 만한 연계에서 할 만한 특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군의 이 조직 구성 자체가 밖에 항공사랑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뭘 배웠죠? 이 강의에서 그죠? 항공정비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일을 어디까지 해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특기가 분류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군에서 정비를 하면은 항공사를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가려고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자, 가장 중요한 게 오랜만에 듣죠? 네. 이게 준비가 돼야 되죠. 자, 이 자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학 점수. 그 다음에 면허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뭐 자기 특기에 관련돼 있는 자격증. 예를 들어서 내가 유압 특기다. 공유압 기능사. 내가 전기 특기다. 그러면 전기 기사. 그 다음에 뭐 통신 항법이다. 그러면은 뭐 무선 설비 기사. 이런 자격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죠. 학위 있어야 되죠. 어쨌든 간에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학위에 뭐 사실 평가가 좀 반으로 갈리기는 하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줘요.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문 학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학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뭐 항공사 예를 들면 시작점이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쪽이 많아요. 많았었지.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런 항공정비사 양성 기관이 많아지면서 이게 좀 많이 늘었대요. 들어오는 신입 직원 중에 학사학위 보유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결국엔 뭐예요? 학사라고 하는 거는. 자, 결국에 이거는 이거죠. 자기 개발을 꼭 해야 된다. 1년에 내가 항공정비 전공했어요라고 쏟아져 나오는 인력이 얼마나 될까요? 15,000명. 15,000명? 그렇게 많아? 너무 많은데? 다음에는 한 400명 정도 되겠네요. 자, 비자 문제 때문에 다시 리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뭐 1년에 4에서 한 500명 정도 된다고 칩시다. 1년에.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년에 쏟아져 나오는 게 한 이 정도 돼요. 오케이. 자, 이 정도의 인력이 공급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취업 자리가, 일자리가 이거를 못 따라가요.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회사를 가든 기본적으로 경쟁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군에 있으면서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어학점수, 자격증, 학위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 기회.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그것도 취업하기가 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전역하자마자 한 달 쉬고 바로 항공사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정비사 일을 배우는 첫 번째 단추는 여기입니다. 특별한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여기 나와서 그 배운 걸 가지고 써먹으면서 돈을 벌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전문 학사인데 학사를 어떻게 이기냐?
노오력이 있으면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으면은 이거를 빨리 준비해야겠죠. 그죠? 이거랑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은 시기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취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